챕터 12 에너지 의학에 대한 챕터 12 에너지 의학에 대해서 무의식과 직관의 과학. 우리는 심리학에서 모든 가정들이 언젠가는 유기적인 하부 구조에 기반하게 될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프로이트 요약. 생체 매트릭스와 기저 조절 개념은 보완, 대체의학, 무예, 경이로운 운동 및 예술 공연들에서 일어나는 이전에 설명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매트릭스는 신체 전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속적인 에너지 기절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것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면 손상을 받게 되는 구조이자 모든 유형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분자적이고 세포학적이고 조직적인 구성이 널리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생체 매트릭스는 모든 유형의 총체적인 정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상적인 학문적인 모델이다. 실제로 매트릭스는 1914년에 프로이트가 언급한 유기적인 하부 구조의 구성 요소일 수가 있다. 이 장에는 의식 무의식의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체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요약되어 있다. 로버트 플라토는 저명한 영국 의사이자 파라겔수스의 제자였다. 이 정신능력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모든 중세과학과 신비주의 철학을 설명하고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백과사전적인 명작인 플러드의 두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실성 이론에 기반을 둔다. 세계의 내부 공동 존재이며 각각은 두 개의 타고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등등등. 서론. 서론. 마음과 뇌의 본질에 대한 추측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왔는데, 제임스 왓슨과 함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프란시스 클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철학적인 딜레마를 제쳐두고 의식의 다른 측면에 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신경과학 연구, 통적, 시각, 인식, 자의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의식은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훌륭한 주제가 되었다. 그 예로 1994년부터 의식연구 저널이라는 전문 학술 저널이 발간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미국 아리조나 대학에서 후원하고 2년마다 열리는 의식과학을 향하여라는 국제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런 모임을 통하여 마음과 인지과학에 대한 철학에서부터 신경, 생물학, 약물학, 분자역학, 현상학적인 설명, 물리적인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접근법들이 탐구되어 왔다. 목표는 의식 연구에 대한 건실한 과학적인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대체의학과 에너지의학은 그것이 시행될 때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에 그것이 폭넓게 수용되는 데 있어 장벽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훌륭한 과학은 예리한 이론적인 모델을 갖고 흠결없는 실험 결과를 구조적으로 반복해서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과거와 현재의 작업에 대해서 철저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연지하는 자세와 경합적인 증거를 마주했을 때 겸손한 새로운 주제, 새로운 접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학자에 대한 열린 마음을 특징으로 한다.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류가 있는 실험이나 이론적인 논리에 의한 자기적인 결과인지, 과학의 무대에 오를 진정한 새로운 현상의 후보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려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과학이 그릇된 학문적인 궤도를 따라가도록 방향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 반면에 진정한 예외적인 현상에 대한 적절한 분별과 흡수는 전보다 더 통찰력 있는 길을 열어준다. 무의식에 대한 연구. 무의식에 대한 연구는 최근 캔들과 또 처칠, 앤더스, 스탠란드, 윌슨, 시프 등 선도적인 신경과학자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서 진전이 되었다. 다음 세기에서 생물학은 다양한 무의식적 정신과정, 심리결정론, 정신병리학에서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의 역할, 정신분석의 치료 효과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초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정신과정의 이해에 심도 있는 공헌을 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무의식 상태임을 지적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언어가 의식의 언어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과정이 의식적인 과정보다 지각적 정보를 통합하고 사건을 해석하는 데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효율적이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의식하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다. 무의식하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항목을 다룰 수가 있다. 헬름홀츠는 지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무의식적인 과정이 단지 바보 같은 자동 반사가 아니라 적응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임을 깨달았다. 무의식은 감각기관들로부터 기본 정보를 모으고 정교한 결정을 내린다. 무의식은 현재의 많은 정보를 이미지로 통합하여 의식에 전달하고, 이를 저장된 정보, 외상기억, 원형, 성격 구조와도 연관이 된다. 프로이트는 초창기에 실증 환자였으며 뇌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 문제에 대해 연구를 했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문법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단지 말을 할 뿐이다. 1980년대까지 의식과 무의식의 본질을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었다. 당시 버나드 바스 등은 신경과학이 실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광역 작업 공간은 작업 기억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이벤트다. 작업 기억은 누군가 우리에게 말했거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구절 전화번호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미리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이어가게 하는 내적인 영역이다. 보통 내적 언어와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 몇 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기억을 포함한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기억들은 광역 작업 공간으로부터 수신 과정이라고 불리는 데에 수많은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 퍼지게 된다. 동시에 다른 무의식적인 과정들은 그들 사이의 국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동하면서 광역 작업 공간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임시 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 기억과 의식.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억, 의식과 무의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에릭 캔들이 위에서 제시한 인용문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문제는 모든 생물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 무의식 심리학에 대한 프로이트의 유기적인 하부 구조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기억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은 시냅스 스위칭 이런 것이었는데 그들은 미소관을 방대한 양의 정보, 예를 들어서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자동 구성 양자 컴퓨터로 간주했다. 그리고 볼까요? 신경내역 안에는 10억 마일에 가까운 이와 같은 반도체 섬유가 있다. 반도체 섬유. 단세포 집신벌레는 유리하고 도체. 헤모로프는 뇌세포 속에 수마일에 이르는 미세 소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살아있는 세포는 일반적으로 각각 대략 17제곱미터 개의 튜블린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지름이 1000분의 1인치 정도의 작은 뉴런은 약 9피트의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뇌에는 대략 10억 마일의 반도체 섬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미세 소관들이 다른 반도체성 세포 골격 구조와 함께 신경계 전반, 신체 전반에 걸친 정교한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미세 소관에서 나노 10억분의 1초 단위로 스위칭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서 추산해보면 한 개의 뉴런에서 초당 대략 16승 10의 16승 해의 작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수용력을 통해서 집신벌레와 같은 단세포 생물의 적응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신벌레는 신경계나 시냅스에 도움 없이 유려하게 수용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음식물을 찾거나 짝을 찾는다. 인간의 뇌에는 10의 11승계 뉴런이 있기 때문에 나노초 단위의 미세소관 자동장치들은 초당 10에서 27승계의 뇌 작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시냅스 스위칭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양이다.
이것은 신경망에서 명백하게 중요한 구성요소인 시냅스라고 알려진 온오프 스위치가 기억이 저장되고 처리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신경 모델은 존 에클스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그 폭로로 노벨상이 수여되고 모든 세대의 과학적인 연구를 지배하였지만 1992년에 에클스 자신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철회되었다. 철회되었다? 이렇게 미트 교수이자 신경과학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신경과학자 모임의 설립자 슈미트는 이 주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널리 퍼져 있는 신념과 달리 기억과 의식의 문제는 전기 생리학적인 기술을 더 세밀하게 발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뇌의 고도의 활동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전기 생리학적인 방법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다. 기억학습 사고를 뒷받침하는 현상들은 아마도 그와 같은 측정 도구로 아무런 정기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 기억은 단백질, RNA, DNA와 같은 거대한 고분자 폴리머에서 발견될 것이다. 고분자 폴리머에서만이 근본적인 생명현상에 발현되는 특이성을 갖는 데 필요한 다양성이 형성될 수 있다. 4종의 모노머 1000개로 구성된 폴리머는 4의 1000성개의 변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20종의 모노머로 구성된 것 단백질은 20의 1000성개의 변이를 가질 수가 있다. 변이가 생체 매트릭스. 1980년대와 90년대에 기억, 의식, 무의식의 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가 등장했다. 크립과 바스, 그 밖의 사람들이 의식을 이해하는 데 그림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이런 개념들에 대한 배경이 나타나고 있음을 쓰고 있다. 이 이론은 생물체가 모든 세포와 핵을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부위에 도달하는 지속적인 생체 매트릭스 또는 기저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 세포 생물학과 생체 물리학에서 발견들이 기초하고 있다. 두 가지 발견이 이 개념에 대한 기초를 제공했다. 첫 번째는 모든 세포 내에서 세포 외 기질과 세포 골격을 연결하는 인테그린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분자를 발견했던 것과 핵막을 가로질러서 세포 골격과 핵 기질을 연결하는 또 다른 분자를 발견한 것이다. 두 번째 발견은 이 구석구석 뻗어있는 광역 매트릭스가 몸 전체의 전자회로를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체 분자가 전자산업에서 미세 분자 회로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 내의 분자 전자 네트워크가 정보를 전달, 저장, 처리하고 무의식의 속성으로 생각되는 빠른 의사결정이나 해석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이 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 및 세계의 재료과학자들의 연구는 분자생물학과 전자생물학의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켰다. 생체 매트릭스, DNA와 뉴클리어 매트릭스가 이렇게 돼 있고 인터그린, 소마셀, 뉴클리어, 엑스트라셀 이런 것들이 쭉쭉 뉴런보다 빠르게 의식 없이 매우 빠르고 정교한 조절, 인지,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은 놀라운 에너지 의학 세계라는 책의 주제였다. 이 책에서 경이로운 운동 및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종종 관찰되었지만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치료적인 통찰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생체 매트릭스는 천천히 움직이는 신경 자극과 화학 신호로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감각 정보와 정교한 의사결정이나 움직임에 매우 빠른 전자기적인 처리를 제공한다고 제시되었다. 무예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예시를 제시한다. 이 초고속 생체 활동은 전자적인 정보 전송과 처리 및 그 밖의 고속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소형체에 도달하는 감각 정보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전달되는데 하나는 신경계이고 다른 하나는 생체 매트릭스이다. 신경에는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매트릭스 체계는 응용 신체 운동학, 무예, 컨티뉴엄 무브먼트, 경이로운 운동 및 예술 공연, 심오한 치료적 접촉 등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아날로그 그 과정들의 결과는 디지털 신경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을
거친 행동과 달리 진정한 행동으로 불려왔다. 무의식에 대한 해부학적인 생화학적인 생물 물리학 양자적인 기초라는 논문에서 오시만과 프레스먼은 생체 매트릭스를 신경학적인 전달체계보다도 빠른 신체에 넓게 퍼진 고속 네트워크 중의 하나로 기술하였다. 이렇게 감각신경의 두 가지 경로, 센서, 라이트, 사운드, 스멜, 냄새 맡는 것이 센서리 이래서 딱 들어오는데 리세터 셀로 들어와서 리비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뉴로지컬 해서 소트풀 액션과 오센틱 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반도체 네트워크는 브레이에 의해서 기술된 레드웨어 또는 세포 생화학적인 신호 처리 시스템과 함께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2012년 폴카포와 동료들은 최초로 개별 광자의 모양을 측정했다. 빛의 진동은 진동 주파수의 진폭과 위상에 따라서 시공간상에서 거의 모든 모양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는 빛의 진폭이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부호화될 수 있다. 빛의 속도로 신호가 전달되는 증거는 체외 실험 조건에서 화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광학적으로는 연결된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부터 얻어진 바 있다. 이제 막 탐구되기 시작한 잠재적으로 매우 빠른 또 다른 시스템은 스핀이 결합된 물 분자의 양자 결말 매완호가 발표한 양자 결맞음과 의식 경험이라는 제목의 획기적인 논문에서 신경과 시냅스의 메커니즘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뇌 활동의 대규모 시공간적인 간섭성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뇌 기능은 전문화된 뇌세포들의 모임이 아니라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 기능한다. 게다가 내가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 기능하는 방법은 어떻게 유기체가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 가능한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양자 결맞음은 유기체를 소가적으로 인력학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빠르고 구체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 가능하게 해준다. 이상으로 유기체는 순간적으로 잡음 없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양자의 간섭 활동의 중첩이다. 이 빠른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오시몬의 체계적인 협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정에 해당된다. 이 심오한 개념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라만 분광법과 적외선 분광 기술은 분석 대상 샘플들에 존재하는 분자의 진동 특성을 기반으로 해당 샘플의 화학적인 특성을 고감도로 빠르게 분석해낼 수가 있다. 이 기술들이 생체 시스템에 적용되면 전체 게놈 프로테옴 대사 물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해줄 고도로 복잡한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생체 내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발전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챕터 13. 생명과 건강에 대한 에너지적인 청사진이다. 청사진. 유기체에서 활력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적 반응, 메시지, 생리학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이들이 역동적으로 조절되고 통합되는 방식이다. 인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정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증식, 특화, 이동, 분화, 탈분화, 대사물질, 합성, 효소, 분해, 교차 반응, 피드, 포워드, 피드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놀랍도록 복잡하고 다양한 이 모든 과정은 이 장에서 설명할 전체의 질서 잡힌 패턴을 성장시키고 유지, 복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요약을 하면은 이 장에서는 전체로서의 신체와 그 구성의 요소의 형태,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과 그렇게 만드는 힘에 초점을 둔다. 서론은 의사 치료사들은 인체를 형성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힘을 매일 가까이서 접해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활학과 의학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큰 미스테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스테리는 단일 세포가 성숙한 유기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 후에 예전의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 부상에서 치유되는 과정은 반드시 본래의 청사진 즉 신체가 그것의 성체의 형태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간단한 사실은 발생학, 생물학, 상처 치유, 암 연구 모두를 의학의 연구와 임상의 최전선에 서게 만들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이러한 현상을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 이 책의 논제는 기존의 이해에 에너지학적 시각을 더하면 연구 및 임상 진료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학 그림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생리학, 생화학, 발생학, 발달 생화학들 같은 다른 접근을 통해서 이미 발견된 사실들과 제기된 질문들을 살펴봐야 한다. 이 장에서 몸 전체의 그 구성 요소의 형태 또는 구조를 결성하는 과정과 그렇게 만드는 힘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대부분 DNA가 생명의 청사진이라고 배워왔으며 따라서 이를 이미 해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DNA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유일한 어려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모든 합리적인 설명을 살펴보고 모든 지지할 만한 가설을 그 이유와 역사를 존중해가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설이라고는 자식들의 부모가 되어 부모의 입장에서 특정한 자식에게 과도한 예측을 갖는 것은 금지된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사실들의 확인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큰 판별력과 주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청사진을 판독하고 DNA는 유기체 청사진이 아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다.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하지 않는다. 유기체의 성장은 자동차가 조립 라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선형적인 원인, 결과, 조합의 이벤트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화는 일반 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일단 세포가 이를테면 장세포가 되기로 결정되면 미분화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더 이상 생각되어지고 있지 않다. 유기체는 실제 발달하지 않는다. 실제로 발달하지 않는다. 참 이렇게 청사진이 아닌 것과 성장 중인 살아있는 구조물과 관련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나열했다면 진짜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최종적인 답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기술한 가장 흥미로운 관점 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충돌은 가치가 있는 불일치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명확한 쪽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문제점을 밝히다. 의학에서 인간에게 대한 새로운 이미지. 다른 통찰력 있는 생물학자들, 과학계는 이것이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라는 환상이 널리 펴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완전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염색체에서 DNA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과정들은 성인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자 세포들 조직, 기관, 기능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유전체의 물질은 성인 신체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완전한 청사진이며 성장과 활동을 감독한다. 모든 생명은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므로 조립 라인과 같은 일련의 기계적인 과정으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DNA 청사진을 읽고 구조물로 변환한 다음 그 구조물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등도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은 선정적인 인간관계로 얽힌 사건들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마찬가지로 질병과 장애는 치유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고쳐줄 수 있는 개별적인 결함들로 기혈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자, 특히 분자 생물학자는 결국 생명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생화학과 분자 생물학이다. 이 모든 초론과 그것이 우리 의학에 적용되는 방식에는 간단하지만 매우 심각한 결점들이 있다. 물리학책에서는 물질의 4가지 상태에 대한 세부사항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고체, 액체, 기체, 플라스마. 제럴드 폴락은 액체, 고체, 기체에 이은 물의 4번째 상태인 베타적인 영역 물에 대해 기술한 바가 있다. 하지만 당신은 물리학 책에서 살아있는 상태에 대한 기술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세포가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점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부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화학과 물리학은 무생물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유기화학과 생화학은 살아있는 물질을 다룬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곧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기화학과 생화학은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원초적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대부분의 의학적인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육체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손실은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에너지 의학의 엄청난 공헌 중의 하나는 이 기본적인 질문들을 이끌어낸다는 점과 검증되거나 반박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이 에너지적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데 있다. 그렇다. DNA는 효소, 콜라겐, 헤모글로빈, 신경펩타이드와 같은 단백질 분자를 조합하는 유전적인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코드가 대대로 전달되는 메커니즘과 코드를 읽고 새로운 단백질로 번역되는 방법은 최근의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 미세한 분자 수준에서 생명체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생기는 엄청난 환상이 있다. 이때는 전체종의 한 부분에서 현존하는 규칙의 패턴, DNA의 염기 서열부터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관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백질 합성의 규칙성, 예측 가능성, 재현성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에 같은 메커니즘이 모든 수준의 크기와 복잡성에 작동하고 그에 따라 크고 복잡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과정들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이것이 다른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기체의 전체 계획이 DNA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지고 어디에서 그 계획이 잘못되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될 것인지를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분자 생물학에 있어서 논리적이다. 구체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DNA, RNA, 단백질, 질병을 포함하는 것. 유전 이해에 있어서 거둔 이러한 성공은 분자적인 단계에서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의 모든 기본 특징을 곧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냈다. 아이디어들이 검증되고 있지만 하지만 마스터 플랜과 주요 질병들의 원인들은 아직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유전자는 지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용되는 존재다. 이용되는 존재. 스트로만 1993년에 의하면 유전자는 중요하지만 지배적인 존재는 아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유전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발달의 모든 단계에 관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모의 수준에서 구조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핵심을 증명하는 가장 극적인 예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는 하나의 난자에서 생기는 두 개체로 동일한 유전자를 부여받았다. 유전자 결정론이 원칙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항상 똑같은 성인으로 발전해야 한다. 때로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너무 다르게 보여 같은 가족의 일원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과학자들이 구조를 만들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전체 시스템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다. 생기량과 활력은 수세기 걸쳐서 반체제적인 것이었으며 정체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배척되었다가 생체 물질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새로 등장하고 있는 매혹적인 이야기가 교과서와 의학 커리큘럼으로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느리다. 후성유전학, 후성유전은 일어나는 DNA 서열의 변화 이외의 메커니즘에 의한 표현행위나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지칭하므로 이렇게 해서 아마도 유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몇 년 전까지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였던 현상의 발견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구조, 기능, 생명, 심지어는 심리학과 행복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처치, 리턴, 등등 그 밖의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인 논문과 대중과학 서적에 요약된 최근의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래 살고 이런 생각하지.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에 매료된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이 같은 가족에서 자라고 같은 장소에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이가 들 수 있을까? 이렇게 92세 1년생 쌍둥이를 정확히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보인다.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데 후성유전학의 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 5편의 정도의 과학 논문,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십여 편의 논문으로 시작이 되었다. 후성유전학은 이제 말 그대로 매해 수천 편의 검증된 논문이 발표되는 과학적 연구의 주요 초점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초기 유전자로 알려진 유전자군이다. 이 유전자들은 우리의 삶의 사건들과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데 1분에 몇 초에서 몇 분 뒤에 활성화된다. 빨리 후성유전학에 관한 논문이 25,000편 이상이 발표가 되었다. 많군요. 후성유전학. 전초기 유전자는 많은 심리적,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에너지의학이라는 학문적인 우선 아래 도입되는 헬스케어의 중요한 혁명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유전공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한 세대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훨씬 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고 빠르며 부작용 없이 기술들을 발견하거나 재발견해왔다. 에너지의학 및 에너지 심리학의 기술들은 만성적인 질병을 완화할 수 있고 자가 면역 상태를 전환하고 기존 치료법이 거의 접할 수 없는 효율성과 속도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다. 인간의 행복,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변화를 이러한 기술들의 영향은 인간에게 급진적인 긍정적인 붕괴를 가져오는데 이런 헬스케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수학적인 실험적 원리의 재발견이 중세 문명의 과정을 변화시킨 것처럼 사회에 깊은 영향을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경험, 생각, 과학자들은 신기하게 이런 중대한 전환을 일으키는 경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바이스가 본 유기체에서의 발달은 이렇게 있고, 유기체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생성 과정은 끊임없는 회전 교체, 일부분의 대체를 위해 성인에게도 계속 일어난다. 많은 에너지 실어나 에너지 정보, 물질, 유기체 구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촉진, 향상시킨다. 이렇게 청사진을 따라서 스스로 재건되거나 교체하거나 재생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재생 과정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나고 있다. 생활하고 중심적인 문제를 간단한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이스는 달걀에서 추출한 병아리 배아를 평형 염액의 시험관에 부유시킨 그림을 보여준다. 병아리는 균질하게 으깨어져서 균일한 현택액의 일부가 된다. 이들은 원심 분리에 의해서 분리되거나 분해된다. 원심 분리의 강한 중력장으로 인해서 무거운 성분이 시험관 바닥으로 가라앉고 가볍게 이용되던 성분은 위에 남게 된다. 방금 설명한 과정은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현대생화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제 이 방법은 전체 유기체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 시험관 상단의 요형액은 생체의 필수적인 화학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효소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분자 생물학자들은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DNA를 전사하고 번역하는 세포의 부분뿐 아니라 DNA를 복제하는 세포의 부분까지도 분리해왔다. 다음으로 바이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과정을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현타계에서 병아리를 합성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과 비슷하다. 유명한 이론 중 하나는 생명의 복합성의 기원은 영양분이 풍부한 원초적인 방울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런 분자들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조합될 다소간의 확률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이스가 던진 질문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다. 용해된 병아리에 배아가 들어있는 시험과는 손상되지 않은 배아와 동일한 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으깨진 부분을 올바른 순서로 조립하는 방법이다. 이 정보는 DNA 청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험관에서 DNA와 그것을 읽어서 단백질로 합성하는 효소적인 장치가 모두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다시 결합해서 완전히 살아있는 병아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방금 설명한 과정은 원래 살아있는 병아리로 복원시키기 위해 다시 돌려줄 수는 없다. 험프리 덤프티와 같이 모든 위원과 자리 엔지니어들은 병아리를 다시 모아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런 질문 방식으로 밝혀진 것은 생물학의 중심 문제이며 생물학의 주요 수수께끼다. 우리는 구성요소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조각들이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더 큰 구조와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되어 있는지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오래 기다리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된 병아리 배아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교란시키면 이 불운한 병아리가 자발적으로 재조합되는 과정을 촉발시킬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시험관을 전기 스파크에 노출시키면 할 것이다. 이 생각은 물, 메탄, 아모니아, 수소의 혼합물을 스파크에 노출시킴으로써 생명체 발생 이전의 대기에서 번개가 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해 보고자 했던 1954년에 발표된 밀러 유리의 유명한 실험을 회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밀러가 유리는 일주일 뒤에서 시스템 탄소 중 일부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아미노산을 포함한 유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당질 핵산의 구성요소 일부도 만들어졌다. 밀러 53년도 아마도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병아리가 자발적으로 재조합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전체 신의 어떤 개입이 없이도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신기한 이런 생각들인데요.